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하루에 한 2번 정도 뵙는 것 같아요.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62페이지를 펴보시면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나오죠? 예, 여기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개론은 체계부터 잡아야 되고요. 체계를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목을 보는 겁니다. 어떤 제목들이 있을까? 근데 큰 제목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에요. 근데 작은 제목들을 보니까 직접적인 개입, 간접적인 개입, 토지 이용 규제 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 따져보기 전에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개입의 정도가 클까요? 예, 직접 개입이 간접 개입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강도, 정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 문제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구분이 되니까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안 하고요. 이런 말로 바꿔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건 다르게 바꾸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크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개론은 고급진 과목이기 때문에 이 쉬운 말을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듣게끔 할까? 이것이 개론 출제자들의 나쁜 습관이에요. 그건 어떡합니까? 그분이 출제를 하는 거는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근데 여기는요.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물어본다? 종류. 예컨대 이런 거죠. 네모칸 박스에다가 여러 제도 수단을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 중에서 그 직접 개입 수단이 몇 개나 골라봐라.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종류를 외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필요 없고 종류를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직접 개입의 동그라미 2번 수단을 보면 토지, 은행, 뭐 공용, 수용, 공공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란 말 나오죠? 예, 어차피 얘네들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직접 개입 수단으로서 그냥 외워두세요. 근데 그걸 외우기 싫다면 방법은 또 있어요. 저 같으면 직접 개입이 되게 수단이 많거든요. 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간접 개입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간접 개입 넘어와 보세요. 간접 개입 넘어오시면 여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종류가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을 보니까 금융조세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조란 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대료 보조해서 임대료가 없으면 이제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조세 부과인데 여러분 조세는 세금이죠. 그럼 조세를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 지원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가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 들까요? 4가지 종류에서 공통적인 글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기억합니까? 금자로 끝나는 말은 간접 개입입니다. 근데 금자로 끝났는데 금자가 있는데 직접 개입이다 라고 나왔다면 그대로 X인데 그게 30회 기출문제 나와요. 나왔고요.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옛다 가져가시오. 던져주는 문제거든요. 종류 몇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되니까. 근데 그때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요새 조금 너무 금자만 써주니까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제자 이에 격분하여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특히 요걸 갖고 장난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DTI 뉴스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는 보셨냐고. LTV 이게 대부 비율이고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어차피 여기에 대한 말뜻은 저쪽 금융론 가서 배울 테니까 좀 참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DTI와 LTV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확대가 되면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게 돼요. 그럼 대출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 돈을 끌어온다는 것을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요. 그럼 자금 융통을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금융이 되는 거예요.
자금을 융통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그냥 가볍게 금자로만 나왔는데 너무 잘 맞추니까 출제자가 LTV 규제의 완화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금자가 없는데요? 이러면서 당황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조금만 이제 나중에 금융론을 배우시고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바꿔놔도 이렇게 되면 목돈 빌릴 수 있는데 그럼 돈을 빌리는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금융 쪽이겠구나 유축을 다 하십니다. 하시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좀 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과거에는 조세도 문제가 있었어요. 얘는 세금이라고 외워갔는데 조세 그래서 금자 없다고 해갖고 좀 당황하신 분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인 암기는 알면서도 틀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게 몇 개 안 되죠. 그럼 보세요. 거기 아래 토지 이용 규제 있을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도 수단 보면 혹시 지역지구제라고 나와요? 지역지구제. 그럼 건축 규제란 말 있어요? 각종 인허가란 말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토지 이용 규제 해봤자 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간접 개입 해봤자 금자 돌림 4가지 정도 있지요. 그럼 저 같으면 역설적으로 직접 개입을 외우고 싶지 않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간접 개입 금자 돌림 몇 개,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뭐 지역지구제, 건축 규제, 인허가 얘네 빼고 다른 말 나오면 모두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이걸 언제 다 외워요? 외울 거 얼마나 많아요? 과목별로. 그렇죠?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토지 정책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봐요.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이다, 노력이다 다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총론에서 뭘 배우느냐? 부동산을 구분할 때 보통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역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뉘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대책 역시도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으로 구분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체계입니다. 그럼 잠깐 제목을 볼까요? 토지정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예측해 봅니다. 그거 넘어가면 주택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넘겨보시죠. 주택정책이라는 제목 나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사고 팔거나 보유할 때 세금 많이 들잖아요. 그럼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옆에 제목상 조세정책 있던가요? 한 주택정책 다음에 조세정책이라는 제목 나오냐고요. 이게 체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그냥 무턱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용을 익히는 것보다 정책이 이제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니까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도 요런 대책이 있겠지. 그걸 배워야 되겠지.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무대금 들어가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일단 토지 정책 나오는데 인문서다 보니까 간단해요. 하나만 나오는데 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 정책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예요. 여러분 왜 공법을 지금 배우셨겠지만 공법에 국계법이라고 있죠. 그 국계법에도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막 나눠가지고 처음에 외울 때 많이 힘들어요, 그거. 뭐 주상공동, 뭐 도관, 농장 이러면서 이런 대행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종류 많은 것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지역지구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누고 각각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에 해당하느냐를 조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개론에서의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 시행 목적이 뭐야? 효과는 뭐지?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배우는 게 개론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웃긴 건 그게 원래 개론인데 요새는 개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계법을 물어봐요. 개론에서.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는 분들도 이 공법 분야의 몇 개 법들은 아니 배울 수가 없는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개론이 한번 어려워져야 하면 참 손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입문이니까 이 공법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개론의 고유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기요, 우리 그 외부 효과 배우셨죠? 그 외부 효과 중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손실,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무슨 외부 효과라고 해요? 부의 외부 효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나오면 정, 불이익이 발생하면 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파트를 불문하고 부의 외부 효과 나오면 저 같으면 공장 옆에 집이 있다예요. 정확하거든요. 자, 공장 옆에 집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A 지역과 B 지역이 이웃한 토지 또는 지역으로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인접성인 거 아시죠? 그런데 A 지역은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반면 이웃한 B 지역은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각각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으로 이용되는 거 맞지요? 근데 쉽게 말했을 때 B 동네는 공장이 세워져 있을 거고 A 동네는 집이 또는 주택이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장의 설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공장의 영향 때문에 이웃한 집값, 땅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공장업자 또는 어떤 기업가가 처음부터 이웃한 그 땅값, 집값을 떨어뜨려야지 이럴 목적으로 공장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 땅값의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 맞죠? 그럼 이 자체가 무슨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이럴 때 이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이 지역 전체를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전용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용도로만 이용한다? 주거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지정을 해줘요. 그럼 주거 용도가 아닌 공장은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럼 다른 곳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장의 이전을 우리 개론에서는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하죠.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었다. 그러죠? 안 좋은 영향을 유발했던 원인 자체가 사라지는 셈 아닙니까? 이걸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을 풀다 문제를 풀다 보면 지역지구제 시행의 목적이 뭐냐고 해서 몇 가지가 열거는 됩니다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역지구제 시행 목적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방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과거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말 다 썼는데 한 글자를 바꾼 거 아니에요. 정의 외부 효과. 분대 정. 오케이? 그럼 당연히 한 글자 바꿨으니까 정 아니잖아? X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너무 당연한 말을 바꾸면 그거 안 보입니다. 설마 이걸 바꿨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는 거 아닙니까? 설마. 성이 설이고 이름이 마예요.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그 사람. 자,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제거됐죠. 이거 제거된 거죠. 그럼 여기부터 효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나눠지는데 여기서 잠깐. 이게 원래 탄력성 개념을 알아야 제가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책이든 간에 단기는 수요입니다. 사는 쪽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또 어느 정책이든 장기는 무조건 누구 입장? 파는 쪽, 공급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탄력성 배울 때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입문 과정이라 부동산은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는 바로 변동이 되는데 공급은 한 템포 늦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는 변동하는 반면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모든 정책 효과는 단기적 효과는 누구 입장이다? 수요, 사는 쪽 입장이고 장기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이 아니라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장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이면 장기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주택을 지어내기에 충분한 시간 그것이 장기의 의미가 돼요. 그럼 장기가 되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모든 정책은 단기 효과는 수요 측면이고 장기 효과는 공급 측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잖아요. 외우기도 쉽고요. 문제도 잘 풀려요. 왜? 그 단기니까 사는 쪽 입장이야. 또 장기 나오면 파는 쪽 입장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굳이 많은 걸 외우지 않으셔도 정책론 문제 쉽게 풀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제 지역주제 시행했어요. 공장 다른 곳 넘어갔대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제거됐죠. 여기부터 출발. 근데 단기니까 누구 입장?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 수요자 입장이라면 이 동네 그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졌구만. 그럼 이 동네 집을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럼 이 동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 배웠잖아요. 수요 증가는 우리말로 인기 짱.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여러분은 단기 효과를 마스터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런데 고급진 과목이라 말을 어렵게 써서 그런 거지 효과는 사실 이게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부의 외부 효과 제거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앞에 이제 예쁜 말 하나 집어넣는 게 있어요. 지역지구제 시행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 얼마나 있어 보인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말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수요 증가하는 거 이해됐죠? 그럼 수요 증가니까 인기가 높아요. 그럼 이 동네 집값이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은 지역지구제의 단기적 효과를 모두 파악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 그게 심화 과정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입문 과정이나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입문 과정이 전 내용이 한 100%면 그 중에서 최소 60에서 70% 정도 하는 게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운대가 좀 좋고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다면 이 수준만 가지고도 합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들어가 볼게요. 가격이 올라갔대. 이게 뭐냐면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얼마만큼 올랐어요? 100원만큼 올랐죠. 요 100원만큼 오른 이 부분을 예쁜 말로 하면 주택 가치 상승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100원 올랐잖아요. 그럼 100원 집값 오른 만큼의 이익은 새롭게 이 동네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발생할까요? 아니면 이 동네에 원래 살던 분들에게 발생할까요? 원래 살던 분들에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지역지구제 시행으로 인한 초과 이유는 초과 이유는 뭐냐면 요 주택 가치가 올라간 만큼 이익이에요. 그 초과 이유는 기존의 주택 보유자에게 발생한다. 기존의 주택 보유자, 원래 살던 사람. 오케이?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런 말도 안 써요. 여러분, 경제론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중고나 재고자가 나오면 저량이고 신규나 신축자가 나오면 유량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 주택은 중고주택이죠. 그럼 유량이다, 저량이다. 그럼 기존의 주택 보유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량의 주택 공급자. 오케이? 그리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원래부터라고 하는 건 지역지구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동네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다, 지역지구제 시행 이전부터다, 이런 점에서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요 사전의 의미가 뭐냐면 지역지구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동네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값 오른 만큼의 이익 발생하는 거 아니냐. understand? 여러분 그걸 역으로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집값 올랐어요. 오른 뒤에 이 동네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이 있나요? 오른 집값을 다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죠. 지역지구제 시행 시 독점의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화될 뿐 사후적 독점은 문제화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원래부터 있던 놈만 이익되지 돈 내고 들어온 놈이 무슨 돈을 버느냐 그런 뜻입니다. understand?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완벽히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원래 저놈은 그런 놈이야 라고 다 익혀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장기가 됐어요. 누구 입장? 장기는 누구 입장? 저 공급 입장. 파란색 잘 안 보시겠네요. 자,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이 주택 공급자란 건 뭐냐면 이분은 집을 지어 팔아서 돈을 버는 분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왕이면 한 채를 지어 팔더라도 좀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사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컨대 이 주택 공급자가 곰돌이래요. 근데 곰돌이가 딱 봤더니 원래 이 동네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 다른 동네에서 집 지어 파는 것보다는 이 동네에서 집을 지어 팔면 좀 돈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거죠. 근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려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단기에 가격이 올랐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더 팔려고 해요? 덜 팔려고 해요? 더 팔려고 해요. 물건값 오르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지니까 더 팔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공급 법칙이라고.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이다. 비례관계다. 공급 법칙 아니냐고요. 그렇죠. 간단해요. 가격 올랐어요. 돈 많이 벌려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understand? 근데요. 우리 왜 균형 배우실 때 공급 증가 나오면 물건 흔함 써놓고 문제 풀자 그랬잖아요. 그럼 주택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동네 주택이 귀해져요? 흔해져요? 흔해져? 그럼 단기에 올라갔던 집값이 장기에는 내려가겠죠? 이제 가격이 하락해요. 오케이? 하락하는데 다른 조건이 일정불명,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는 말이 붙었을 때는 200원까지 올랐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원래 가격인 100원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understand? 항상 이런 말을 쓸 때는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인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원래 가격 수준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200원까지 올라갔던 게 다른 조건에 신경 안 쓴다면 쭉 계속 가격 떨어지니까 올라가기 전에 가격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택 가치가 오른 만큼이 성격이 초과 이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장기가 돼서 공급이 늘어가지고 다시 100원으로 내려갔어. 집값이 내려갔대요. 그러면 이 집값이 원래 가격을 회복한다는 이 말을 좀 더 예쁜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지구제 시행 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에 발생한 초과 이윤은 장기에 소멸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200원까지 갔어. 그 초는 발생했어. 다시 100원으로 내려갔대. 그럼 초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을 그렇게 쓴다고. 단기 균형 가격을 회복한다. 원래 가격 수준을 환원한다. 단기에 발생한 초과이윤이 장기에 소멸한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내용 설명일 때는 오 하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내가 배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개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기에는 기본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내 걸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처음엔 와닿지 않죠. 근데 자꾸 들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거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문제를 맞추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수업이지 여러분 일부러 뭐 고통을 겪어봐라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됐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요. 흥분하니까 저 충청도 말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저 지역지구제의 전부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틀려요. 어째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아이고 이게 뭐였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보자마자 정보를 끄집어내게끔 그런 훈련이 요구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하면 다 됩니다.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지구제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문제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지역지구제가 조금 전에 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으로 따지면 토지 이용 규제 수단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규제 수단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A 동네와 B 동네가 있더래. 근데 A 동네는 지역지구제 시행이 됨으로써 이전보다 규제가 완화되더래요.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더라. 그럼 규제가 완화되는 동네는 이전보다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이 동네 집가가 상승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근데 여기 B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B라는 동네는 지역지구제가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더래. 그럼 규제가 강화되는 동네는 이전보다 땅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될 때 땅값이 올라가는 동네와 내려가는 동네가 있다면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B 동네 사는 주민이에요.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저 동네는 땅값 올라가는데 왜 우리만 떨어져야 돼요? 그 막 결사반대, 막 혁계, 막 혈서 쓰고 막 뭐 들으죠? 이걸 예쁘게 말하면 지역지구제 시행 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집가가 상승하는 지역과 규제 강화로 인하여 집가가 하락하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X.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보니까 사실 말만 그럴듯하지 너무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개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얘가 이용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규제를 하려다 보면 예컨대 법을 좀 개정해야 돼. 그럼 법을 바꾸다 보니까 또 국회 통과하다 보면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세우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대책의 수립과 집행 간의 시간적 격차 때문에 급속히 변동하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 수립과 또는 대책 수립과 집행 간의 시차로 인하여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면 될 것을 그렇게 예쁘게 또 바꿔요. 지역지구제 시행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간의 시간적 격차 또는 시간적 격차면 되지 시간적 갭으로 인하여 갭 아시죠? 갭으로 인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 시 신축적 대응이 곤란. 신축은 또 뭔데 또? 근데 신축적이란 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 말이거든요. 그럼 신속하다고 하면 다 알아들을 것을 신축적 그러니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또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말이지만 자꾸 들어요.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그 말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풀 때하고요. 한 서너 번 이후에 풀 때는 느낌이 다른 게 에휴, 나왔던 말 또 나왔네 하면 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처음에 문제 풀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얘는 우리나라 말 맞아? 이러면서 푸는 거죠. 됐지요? 예.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역지구제의 어떤 문제점,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것을 꼬치꼬치 물어보지는 않는 게 출제 패턴이에요. 오히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공법의 조문을 가지고 또는 공법의 제도들을 가지고 이 제도의 내용이 맞아 틀려
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패턴이지 예전처럼 효과가 뭐고 목적이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모의고사하고는 연결되는데 요새 기출문제 패턴과는 좀 안 먹거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국계법 배우실 때 어떤 각오를 가지시자. 이건 공법뿐 아니라 개론에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국계법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부분을 잘 공부를 해두세요. 1차에도 분명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토지 정책이 끝났걸랑요. 인문이라서. 근데 주택 정책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64페이지를 펴보시면 4번에 주택 정책 나와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택 그래 앞에 토지 정책 걔네들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매년마다 나오진 않아요. 토지 정책은 보통 1.5년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쉽게 말하면 3년에 한 2번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셔야 될 이 주택 정책은 해마다 나옵니다. 얘가 안 나오면 제 성을 김씨인데 이씨로 바꾸고자 합니다. 절대로 얘는 매년마다 나옵니다. 이때 성은 그 성이지 다른 성 아닙니다. 이게 그 성을 바꿉니다. 그 정도로 이건 꼭 나옵니다. 따라서 배워야 될 내용도 꽤 많아요. 근데 일단 또 무엇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까? 제목부터. 첫 번째 제목이 임대료 규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주택 보조 나와요. 근데 그 주택 보조를 다른 말로 임대료 보조라고도 해요. 임대료 보조. 그럼 뻔하겠네요. 뭐 3번쯤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제목이 나오겠군요. 오케이? 그거 끝나면 조세정책이라는 제목이 나오겠군요. 오케이? 입문서니까 간단한 거예요. 실제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주택정책도 이렇게 세 가지 빼고 얘는 주택정책 중에서도 임대주택정책이에요. 그럼 임대주택이 있으면 무슨 주택도 있을까? 분양주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배워야 되고 선분양, 후분양제까지 배워야 주택정책의 완성이에요. 오늘 입문서에 나오는 건 엄격히 말하면 주택정책이 아니라 임대주택정책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벌써 임대자가 붙었다는 건 그 내 집이다, 남의 집이다? 남의 집이다. 그러면 대부분, 그러니까 반드시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집살이 하는 분들보다는 남의 집살이 하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남의 집 전세가 뭐 20억 대도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한다고 자기 집 전세 놓고 남의 집에 또 월세하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그러니까 임대자가 나왔다는 건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든 보조든 뭐 공공주택의 공급이든 간에 모든 임대주택의 공통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이 뭐냐?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대료 규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는 한마디로 임대주택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문이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야 얼마까지만 받아! 라고 한다는 건 대단히 강력한 개입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왜 우리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수단에 마지막에 보면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라는 게 종류에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임대료 규제는 정부의 개입 수단을 본다면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 여러분 가격을 통제하는 건 대단히 강력한 개입이에요. understand? 여러분 직접 개입입니다. 근데 얘가요. 여러분들 저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예쁜 말로 시장의 균형 가격 그래요. 균형 가격. 근데 여러분들 소득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주려면 가격이 됐건 임대료가 됐건 이걸 원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보다 싸게 통제해야 될까요? 비싸게 통제해야 될까요? 싸게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없는 사람들 조금이나마 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래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낮게 통제해 준다면 이게 최고 가격제일까요? 최저 가격제일까요?
그러니까 틀려요. 최고 가격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럴까봐 먼저 질문 드린 거라. 왜? 한글로만 들으면 이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임대료 규제니까 여러분 임대료 쉽게 말하면 그냥 월세 아니에요? 월세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월세를 예쁜 말로 시장의 균형 임대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3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지요. 그럴 때 정부가 지금 저 경기도 안 좋은데 30만 원 월세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20만 원만 받어 라고 하는 게 임대료 규제거든요.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해요. 그러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 또는 통제가 되는 임대료는 얼마예요? 2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 자, 그럴 때 일단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한다. 이 문장 자체는 이해가 가셨죠. 근데 분명히 뭐가 좀 약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걸리느냐. 그럼 싸게 통제했는데 왜 높을 꼴을 쓰지? 낮을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요 임대료 20만 원은요. 임대업자는 예쁘게 말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 아닌가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 아니냐. Understand? 예,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면서 동시에 무슨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다. 근데 여기서 인문일에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험에는요. 최저 가격제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읽지 마세요. 무조건 그게 답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최고 가격제만 나와야지 최저 가격제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우리 시험에는. 그러므로 최저 가격 나왔다. 읽기 중단. 이것도 우리를 열받게 만드는 건 X.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5초 만에 답과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될 그녀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나오지 말아야 될 몇 개를 알려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톡톡 끊어가지고 운대 좋으면 세 문제는 그냥 맞춥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어찌 됐건 이런 현상이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임대료, 월세가 인상되는 셈일까요? 인하가 되는 셈일까요? 인하가 되죠? 거기부터 효과 출발. 자, 그럼 이제 얘도 단기와 장기가 구별되는 거 맞죠? 단기 누구 입장? 그렇지, 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효과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럴 때 수요자 입장. 임대주택의 수요자니까 다르게 바꾸면 임차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차 입장에서 월세 30을 줘야 되는데 20만 줘도 돼. 그럼 10만 원이 굳은 셈 아닙니까? 그럼 임대료가 인하가 됐죠. 그럼 가격 떨어졌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 감소. 증가하겠죠. 오케이? 근데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단기는 왜 단기라고 얘기한다? 공급이 변동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라고. 그래서 제가 단기는 수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기는 수요는 바꿀 수 있는데 공급은 변동할 수 없는 기간이 단기입니다. 그럼 수요 늘었죠? 그럼 봐봐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었대.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공급은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수요가 늘었다니까요.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잖아요. 이걸 네 글자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걸 네 글자로. 예, 수요 초과해도 좋고 초과 수요해도 좋단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런 말 가능한가요? 임대료 규제 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맞잖아요. 그럼 장기는 장기는 누구 입장? 공급자의 입장이죠. 임대주택 공급자니까 다른 말로 임대인 또는 임대업자에도 괜찮지요. 근데 여러분이 임대업자 입장이라면 나 30은 받아야 된다. 근데 20밖에 못 받아. 10 받아 안 받아? 10 받아요. 근데 우리 시험엔 10 받는다고 안 나와요. 임대업자의
이 임대 수익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수익이 악화되겠죠? 그럼 얘 입장에선 공급자 입장에선 수익이 악화돼요. 수익이 악화되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얘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줄이는 데다가 원래 임대주택은요 성격이 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 수익과 연결되거든요. 그럼 투자의 목적이 강한다고 해요. 근데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거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기피한다. 기피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임대해 본들 수익은 없고 관리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생각하냐? 요거 좀 내부 공사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 좀 바꿔가지고 그럼 고시텔이나 이거 좀 바꿔볼까? 그럼 좀 돈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한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본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해.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용도의 전환을 모색하는 거예요. 자, 용도의 전환을 모색한다. 자, 그러면 일단 끊어볼게요. 여러분. 임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가 기존의 임대주택마저도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양은 이전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줄어들죠. 그럼 임대주택의 양은 감소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죠. 임대료 규제 시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및 용도 전환을 모색한 결과 임대주택의 저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량이 총량이라고. 아시겠죠? 어떻게 한 단어라도 모르는 말 써가지고 아주 그냥 헷갈려 죽어라 하는 게 출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임대업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항상 개론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 교과서를 나중에 복습 삼아 읽어보시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다만 표현이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되지요? 이렇게. 얘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그 인문에 다 하면 나중에 미천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인문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 임대료 규제까지 지금 말씀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주택보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